이전에 제가 다이카냐마를 두고 도쿄 최고의 부촌이라고 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인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도 욕은 좀 이번엔 진짜 만족하실 만한 부촌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니시려면 원하시는 부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리는 낙관적인 미래와는 다르게 도시를 향한 모든 인적, 물적, 지적 자본의 한 점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현대사회. 그런데 얘기를 조금 틀어보자면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가 아니고서야 도시는 아무리 잘 나도 국가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국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디 보자.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자본가들을 모을 만한 고급 주택과 오피스는 기본이고 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한 행정, 안보, 외교, 금융 등을 맡을 기관들이 있어야겠고 또 우리 거역할 수 없는 G2를 위한 대사관도 각각 놔드려야 할 거고 또 이제 국빈들이 오시면 매실, 최고급 호텔도 있어야겠고 나라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 동네에 전부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강남 서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동네이며 부정할 수 없는 최고급 주거지와 상장기업들이 무수히 늘어서 있고 미중 대사관과 더불어 국빈 호텔이 수두룩하며 바로 위에 국가기관이 모조리 붙어있으며 1티어 랜드마크까지 우뚝 솟아있는 그야말로 지명 하나하나가 정점인 국가권력급 부촌 바로 도쿄타워가 있는 미나토구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여기서 요즘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재계 큰손들이 첫 삽을 뜨고 유명 건축가와 예술가들에 의해 빚어져 다시 재계 큰손들이 내용물을 가득 채운 아자부다이 힐스가 되겠습니다. 이 구차한 설명들 다 떼고 건물 자체만 봐도 완만한 언덕을 따라 펼쳐지는 압도적인 비주얼 쇼크에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곳이죠. 특히 저층부의 설계를 맡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이름이 절찬리에 팔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6자가 너무 핫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만 이와 별개로 이곳이 가진 스토리는 정말 다이칸야마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헤더윅이라는 이름 외에도 이 아자부다이 힐스를 만들어 온 특별한 이름들을 함께 조명해볼까 합니다. 이제 도시는 물론이고 도시 안에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역시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건축가와 기업이 지녀야 할 소양이 되었죠. 도시화라는 것은 응당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밀도를 극대화하기 마련인데 이것들을 단순히 똑같이 쌓아올리기만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도 밖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삭막할 수는 없겠죠. 도시는 인간의 가장 큰 창작물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국가의 이미지, 과장석자면 국격과도 직결되는 수도의 중심이라면 그 창의성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스가 있는 이곳 미나토구는 그 어느 곳보다 이 창의성에 진심인 그룹이 있는데요. 미나토구에선 빌딩에 이렇게 생긴 마크가 붙어있는 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큰 몸통이 되는 모리 빌딩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재개발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서 요즘 정말 물만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요게 붙어있으면 모두 모리그룹에서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물인 셈인데요. 이 빌딩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족 마냥 힐스라는 라스트 네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모테산도 또는 롯본기를 다녀가신 분들은 각각 오모테산도 힐스, 롯본기 힐스 등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힐스 성씨에는 모리그룹이 핵심으로 여기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직 정원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를 전부 녹지로 덮겠다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 자연에서 유기체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생태계가 만들어지듯이 지하에서 최고층까지의 모든 공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로만 보니 뭔가 대단한 미래도시의 설명 같지만 오늘날 대도시의 주상복합 개발에 굉장히 널리 통용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모리그룹은 이를 가장 잘 해내는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개발 방식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환경과 지역 특성을 철저히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가로수와 경사로를 보존하며 지어진 오모테산도 힐스, 기존 보행로와 도로를 남겨둔 채 위로 지어 올린 토라노몬 힐스나 긴자6 등이 있으며 이들이 없었으면 사실상 도쿄의 스카이라인의 변화 또한 없었을 것이라 해도 될 정도로 도시개발에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기에 건축물 역시 언제나 그 영향력에 걸맞는 당대 최고들과 협업해서 만들어왔는데요. 오모테산도 힐스는 우리에게도 유명한 거장 안도 다다오를, 롯본기 힐스는 복합 쇼핑몰 설계의 구루 존 저드를 데려왔었죠. 그리고 이번 아자부다이 힐스에서도 의심의 여지 없는 거물들을 데려와 디자인을 맡겼는데요. 그중 이곳의 저층부 가든 플라자를 비롯한 리테일 공간이 바로 인트로에서 소개하기도 한 21세기 다빈치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스는 어떤 건물 한 동의 이름이 아니라 세 동의 초고층 타워와 저층부, 녹지 공간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요. 초고층 빌딩들은 보통 아래쪽에 포디엄이라는 이름의 낮고 넓게 깔린 저층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주로 상업 공간 등의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며 빌딩으로 들어오는 이용자를 맞이하는, 굳이 따지자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간계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고 전지적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의 1인칭 시점에서 봤을 때 그냥 똑같이 내부라는 느낌이 강하게 나는 곳이죠. 이를 뒤엎고 저층부를 조경과 엮어서 바깥의 거리로 환원한 것이 아자부다이 힐스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전경을 구경하려면 2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오는 것이 편한데요.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는 굉장히 유기적인 돌덩어리에 바로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물 같기도 하고 초현실주의의 대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같기도 하고 사이를 빼곡히 채운 식물들로 인해 거대한 나무줄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컨셉을 알기 위해서는 잠깐 가든 플라자 B동의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B동의 초입에 작게 비어진 야외 정원이 이 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가장 낮은 레벨로, 헤더윅에 따르면 여기에서 시작된 나무와 암석이 무럭무럭 자라 단지 전체를 휘감으며 겉과 속이 거대해지고 번창하는 그림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곳을 구경하기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며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물로부터 줄기가 뻗어져 나오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셈이죠. 헤더윅의 프로젝트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 전위적인 형태도 형태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텍스처를 찾아내는 감각이 정말 귀신 같달까요? 이게 그냥 콘크리트였으면 이 정도로 자연을 보는 듯한 경외감까지는 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유기적인 곡선에 자연의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 모든 줄기들은 유리섬유 콘크리트에 돌을 혼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암석에 가깝게 보일 수 있도록 8mm에서 12mm 사이의 자갈들로 크기를 철저히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기의 모양과 기울기가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피스 역시 뼈대 위에 하나하나 붙여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 그 사이사이를 전부 다른 모양의 유리로 마감하기까지 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지... 안팎으로 펼쳐지는 이 변태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행해낸 설계사와 시공사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그 결과 이 줄기는 위로 뻗어올라 아자부다이 힐스 전체를 덮어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저층부의 내부는 내부대로 굉장히 화려한데요. 가든 플라자에서부터 모리타워로 이어지기까지 눈을 떼기 힘든 조형미와 일관된 디테일에 연신 입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더현대 서울만큼의 압도적인 규모의 공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구간에서 시각적 정보의 중첩들이 만들어내는 비일상적인 광경이... 여기는 여기대로 정말 환상적이죠. 눈길을 끄는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가 번갈아가며 계속 몰아치면서도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버리니까 마치 진짜 컨셉아트에서나 볼 법한 정갈하고 미래적인 느낌? 이게 도대체 얼마를 부어서 만들었을지... 천박한 마음의 소리가 계속 새어나와 죄송합니다. 딱 봐도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헤더윅의 작품 세계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혹자는 모더니즘을 뛰어넘은 전례 없는 스타일의 천재 건축가, 혹자는 건축을 깊이 없이 표방한 비주얼 아트, 혹은 돈지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죠. 이는 사실 건축물을 대하는 그의 철학이 만들어낸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 출신인 그의 배경 때문일까요? 흔히 그가 우리들의 다빈치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그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기 때문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헤더윅의 철학을 살펴보면 그 찬란한 별명의 이유가 단순히 그뿐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애착이 없이 효율성만을 우선시해서 지어진 빌딩의 외관을 그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에 기반한 종래의 건축이 자유로운 평면을 내세워서 인테리어에는 큰 돈을 들이는 반면 외관은 무표정하고 삭막한 빌딩과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그는 바깥의 거리야말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생긴 것 그 자체로 더욱 매력적이어야 하고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고층 빌딩을 얼마나 높게 쌓을까, 즉 건물의 효율에 집중하며 위를 바라볼 때 그는 실제로 사람들과 맞닿으며 거리를 이루는 아래쪽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게다가 효율을 중시해 지어지고 마찬가지로 효율을 중시해 철거되는 건물을 우리는 많이 봐왔죠. 헤더윅은 효율이 아닌 애착을 불러일으켜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건물과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의 세대를 뛰어넘는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이며 더 나아가 이것을 뜨뜻한 인간다움의 회복으로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점에서도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한없이 차가운 르코르비제의 발언과 정말 대조적이죠. 아니 이걸 깐다는 건 사실상 현대건축 전부를 까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 구도가 묘하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예술 부흥을 일으키자던 르네상스 때와 비슷하단 말이죠. 이쯤 되면 본인도 그 별명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대체로 그의 건축물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며 일각에서는 헤더윅이야말로 말과 다르게 모뉴먼트화된 작품을 세운다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심 속을 걸으면서 이런 조형미를 지금껏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분간은 그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즐기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저층부의 바깥쪽은 너무 다 하이패션 브랜드라 장황한 설명과는 다르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걷는 것 말고는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없었달까요? 사실 힐스 자체가 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한 브랜드이니 이건 그냥 제 사정이고, 더욱 중요한 건 이러한 헤더윅의 저층부를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마찬가지로 초유명 건축가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가든 플라자의 A동과 B동 사이를 지나 탁 트인 광장으로 향하다 보면 그 주인공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줄기가 한층 잠잠해지고 나면 크고 작은 큐브 형태의 건물들이 군집한 구역이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큰 세 동에는 각각 디올과 까르티에 그리고 에르메스가 입점해 있으며 여러 건축가가 각각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 외벽의 패턴과 인테리어를 디자인했는데요. 늘 그렇듯 지나가면서 얕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올의 경우 유명 건축가 쿠마켄고, 안 나올 줄 알았죠? 사무소의 디자인으로 외벽에 수직으로 와이어를 감아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디올의 반짝거리는 스커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며 밤이 되면 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게 아주 인상적이죠. 이에 맞서는 까르티에는 2021 두바이 엑스포 일본관을 디자인하기도 한 건축가 나가야마 유코가 맡았으며, 까르티에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석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곡선을 중첩시켜서 각도에 따라 변하는 광택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은색의 직선, 한쪽은 금색의 곡선을 메인으로 가져간 탓에 그룹이 다른 두 브랜드의 대립을 보는 느낌이 재밌죠. 제가 포덕이라서 이런 비유밖에 떠오르지 않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저 뒤쪽에 있는 에르메스는 대체 무슨 짓을 해놨을까 정말 기대가 됐는데요. 어쨌든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끝판왕격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요란하지 않은 방법을 선보였습니다. 장인들이 표면을 깎아낸 와시를 커튼홀에 한 장 한 장 끼우고 뒷면에 발광 패널을 붙인 게 전부였는데요.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앞선 매장들이 금칠 은칠을 하며 화려함을 뽐낼 때 상대적으로 은은함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치 2006년에 벌어졌던 독일차 3사들의 광고 디스전에 한 장의 사진으로 답한 벤틀리 같은 패기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인의 종이아트와는 별개로 앞선 두 브랜드가 전체를 일관된 패턴으로 덮어서 층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보석함처럼 신비주의를 자아내던 것과는 달리 너무 박스 모양 건물의 내부 구조가 훤히 연상되어서인지 조금 재미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미로 발들일 수 있는 가격의 브랜드는 아니라지만 긴자 매종 또는 도산 매종처럼 전체를 은은하게 덮었으면 더 멋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중요한 건 내용물이다 라는 걸까요? 에르메스로부터 눈길을 돌리면 널따란 정원과 함께 웅장한 높이의 고층 빌딩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 시점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JP 모리타워로 이곳의 저층부 역시 앞서 나온 헤더윅이 스타일링했지만 빌딩 설계 그리고 아자부다이 힐스 조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마스터 플랜은 숱한 고층 빌딩을 세워 올린 세계적인 스튜디오 펠리 클라크 파트너스가 맡았습니다. 전반적인 형상은 모리 부동산의 로고에서도 알 수 있듯 모서리를 둥글게 굴린 것이 특징이죠. 설명에 따르면 위로 갈수록 가늘고 뾰족해지는 왕관의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왜 왕관인지는 주택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JP 모리타워에 있는 아만 레지던스의 최상층 가격은 무려 2천억 원으로 어지간한 맨해튼 펜트하우스 뺨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쪽으로 앞서 이곳을 국가 권력급이라고 묘사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집중해보려 하는데요. 모리그룹이 내세우는 도시 설계의 컨셉은 초반에 밝혔듯 수직 정원 도시였죠. 그런데 모리그룹 고층 건물 설계의 기본 컨셉은 도망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싶은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컨셉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가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대중적으로 고층 건물이란 지진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높은 건물이 많은 곳은 빠르게 벗어나야 하는 일명 도망치는 거리였었죠.
도망칠 수 있는 거리란 이것을 뒤집은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넓은 규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만한 지상 대피소가 또 없겠죠. 때문에 힐스 빌딩들은 고층 건물 설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면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최대 규모의 대피소와 수십만씩의 비상식량을 상시 비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숲을 상징하는 몰이라는 이름처럼 더위를 피해 자연스레 나무 밑에 보이듯 재난 시에 안전한 쉼터가 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벽처럼 고고히 존재하는 타워가 아닌 유사시의 시민 보호라는 책임까지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건축물들은 이렇게 규모나 지역별 자연재해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 많아서 더욱 구경하기 재미있달까요? 입구와 로비에 설치된 유명 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과 더불어 옆에 있는 국제학교까지 헤더윅이 디자인한 곳이니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나토구의 새로운 심장 아자부다이 힐스에 대해 풀어봤습니다. 말해놓고 보니 아자부다이 힐스 자체보다 모리그룹이나 주변을 포함한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더 많았는데요. 다이칸야마에는 다이칸야마의 스토리가 있었듯 아자부다이 힐스엔 이곳만의 스토리가 있었죠. 여기에서 단언하자면 저는 앞으로도 어디가 더 부촌이니 어디가 더 비싸니 등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동네를 이해하는데 아니면 제 어그로에 필요한 하나의 반찬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도시라는 큰 그림을 구경하고 싶지 그런 식으로 줄 세우고 선을 그으면서 다니고 싶지는 않거든요. 건축 투어가 아닌 제 개인적인 일본살이에 대한 경험을 얘기한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등장할 최고의 부촌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풀바닥이었습니다.